그건 모르지. 그럼 좋겠어요. 여기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만 다 알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 지금 니네 잔뜩 긴장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놀라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를 봐. 얘를 보지 말고. 니네 보면 항상 다 이거 보고 있더라. 나를 보라고, 나를. 선생님 내용을 얘기해 주니까. 네. 자, 교과서는 56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볼 때는 가장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선생님이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이냐, 과연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학습 목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학습 목표. 사실은 학습 목표가 곧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나 진짜 100점 맞고 싶어, 다 알고 싶어 하면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목표를 보세요. 그러면은 학습 목표가 그 단원에서 나올 시험 문제의 하나가 될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위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조, 남조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북조의 국가 중에 하나였던 북위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이 북위라고 하는 국가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국가가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이민족이 만들었어요. 어떤 민족입니까? 선비족. 자, 북위는 선비족이 만든 국가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가장 특징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뭐냐면 하나정책. 지금 우리는 선비족이지만 지금 자기 선비족이 지배하는 한족들 있죠. 이 한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원래의 풍습보다는 한족처럼 살면, 우리가 한족처럼 살면 한족이 우리의 선비족의 지배를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족이 되는, 한족처럼 활동하는 정책, 한화 정책을 얘기합니다. 수도도 이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류양이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수도는 여기야 라고 여기는 지점이야.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 되겠죠. 그죠? 수도를 서울로 옮겼어. 저기는 원래 우리 수도야.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족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은 풍습도 비슷해지고, 선비족 풍습 못 쓰게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종교적으로 불교를 권장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둔황, 민강 이런 석굴들을 만드는데 부처님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 몸은 부처님인데 얼굴은 황제. 그럼 어떻게 돼? 어떤 느낌이 들겠어? 귀여워요. 귀여운 게 아니라, 그죠? 숭배의 대상이 되겠죠, 황제가. 그죠? 황제를 모시게 되겠지. 이제 그러한 결과들을 목적으로 두고서 정책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남쪽에서는 한족들의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네는 귀족 문화가 발달하고요. 북쪽에서 이민족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농사를 더 많이 짓게 돼서 농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요게 북조의 특징, 남조의 특징. 요거 잘 구분하면 돼요. 네. 위지는 안 나와요. 위지는 교과서에 없던데요. 와우. 네. 위지는. 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네. 자, 이러한 남북조로 나뉘어 있던 국가, 중국을 통일한 국가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니까 당연히 이 수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어떠한 정책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게 어떠한 국가 체제, 그 당시 국가 체제를 삼성육부제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성은 어떠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그 밑에 육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육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행정자치부, 국방부 있죠. 이런 부서들 있죠. 장관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성 육부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선택했고, 두 번째, 여러분들 시험 보지? 네. 그지? 이런 시험의 국가 시험의 실질적인 시작, 바로 과거제가 이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 몽골기조 행성 안 나와요? 그 위진은 혹시? 그게 어딨어? 그 몽골기조 행성 그 위진은 나오는데 그게 어딨냐고. 교과서 어디에 있어?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러면 쌤이 바뀌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니,
뭘 아우야. 내가 선생님이 말했잖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는 내용에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그치? 그리고 뭐 보라고? 교과서를 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얘네가 운하를 건설해요. 왜냐면 남쪽 지역에 엄청난 양의 농업 생산물의 결과 쌀이 잔뜩 나왔어.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북쪽으로 가져가야 돼. 들고 가면 너무 힘들지? 그 배에 싣고 갑니다. 배에 싣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연결을 배가 갈 수 있는 배 길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땅으로 파서. 땅 파서. 그게 대운하입니다. 근데 그냥 운하 아니라 대운하야. 대운하야. 이 정도면 얼마나 되냐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길길래 대운하냐. 한반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갔다 왔다 갔다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대운하라고 할 수 있지.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문제는 이거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들 때문에 그리고 무리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금방 멸망합니다. 자, 수나라의 이름은 당나라예요. 당나라. 자, 당나라도 마찬가지 수나라의 정치적인 체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삼성육부제와 과거제를 그대로 실시를 해요. 자, 이제부터 과거제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국가시험의 원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가 언제부터 확 꺾이냐? 안사의 난 이후부터예요. 8세기 중반이 되면 안록산과 그 부하인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 기점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가 오고 결국은 당시에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그래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죠. 실제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는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변화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 보면은 조세제도에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당연히 이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원래 일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균전제, 땅을 균등하게 나눠줘요. 그럼 땅을 받았으니까 나라에 뭐를 내야 돼? 네, 세금. 세금 내야겠죠. 그래서 세금을 조용조, 전세, 그리고 공납, 그리고 요역 이렇게 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도 가야 돼요. 부병제.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땅을 받고 모든 백성이 군대를 두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당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언제 이런 국가적 위기가 언제 왔다고? 안사이란 이후에 왔다고 했지. 안사이란 이후에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서유럽 배울 때 장원을 배웠죠? 영지에 소작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땅을 운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땅을 받고 그 땅에 나온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장원으로 넘어가면서 소수의 귀족들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소작인들은 세금을 나라에 냅니까? 아니면 땅 주인에게 냅니까? 땅 주인. 그러면 세금은 갈수록 줄어들겠죠. 나라에 내는 세금은 갈수록 줄어들겠죠. 마찬가지 세금 내는 법도 이렇게 조용조 체계적으로 내다가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눠내는 양은 두 번의 뜻이에요. 두 번으로 나눠내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돼요. 또 군대를 모든 사람들이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땅 받은 사람이 땅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귀족들만 있으니까 모병제, 돈을 주고 사람을 모집하는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안사이난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나라는 당시에 동아시아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 그러한 이민족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미정책이에요. 기미정책. 자, 여기서 말하는 기미는 뭐라고 했어? 말의 곱비, 소의 콧뚜레 이런 거야. 그게 뭐야? 가축 다르듯이 잘해줄 땐 잘해주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공격을 하고 자, 이래서 자치를 인정해 주지만 임명을 해주는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당나라의 특징적인 이민족 정책입니다. 자, 직접 지배할 때는 도호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다가 아바스 왕조와 전쟁을 벌입니다. 탈라스 전투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바스 왕조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교역에 대한 이점은 아바스 왕조가 가져가게 되죠. 자, 그 시기의 일본이에요. 그 시기의 일본. 야마토.
토마토. 이거 자, 악몽시대에 정확히 나왔어요. 교과서에는 60페이지에 해당하겠죠. 자, 만주와 한반도 국가발전 여기는 한국사에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요. 일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일본은 국가의 형태를 갖춘 시점, 우리가 이때를 7세기 정도부터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야마토 정권. 자, 야마토 정권의 7세기 정도가 되면은 다이카 계신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귀족 세력을 몰아내고 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완성합니다. 이 다이카 계신 안에는 율령도 만들고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무덤도 만들어졌어요. 교과서에 보면은 다이센 부분이라고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 61페이지에 있죠. 자, 이 무덤의 형식은 전방 후원본이라고 불렀어요. 전방 앞에는 네모나게요. 후원 뒤는 동그랗게요. 이렇게 생겼죠. 열대. 농협 마크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이센 고구는 이거 뒤집어놓은 형태요. 그죠? 뒤집어놓은 형태. 자, 그래서 이건 어느 시대다? 야마토 정권 때의 무덤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수도를 옮깁니다. 헤이조교로 수도를 옮기는데 여기가 지역이 나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나라 시대 이렇게 불러요. 나라 시대의 특징은 8세기 당나라가 굉장히 잘 나가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잘 나가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8세기에 헤이조교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고 또는 신라의 사신도 보내고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난 누구지? 나 일본인데? 스스로 자기가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요. 자기들의 왕은 천황이라고 부르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언제라고? 나라 시대. 같은 줄에 있잖아. 같은 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9세기 말이 되면 또 수도를 옮깁니다. 거기가 헤이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헤이안 시대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자, 이때부터는 이미 당나라가 쇠퇴하고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필요가 이제 없어요. 당나라 사신 안 보냅니다. 자, 다른 국가와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국가, 자기 문화에 대해 관심이 더 생기겠죠. 네. 그래서 헤이안 시대부터는 일본의 느낌, 우리가 일본은 약간 일본 같아, 중국은 약간 중국 같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일본은 약간 일본 같아 라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우리가 국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독자적인 자기들의 문자도 만들어요. 또 가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풍 문화가 발달하고 가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라고 하면 어느 시대? 헤이안 시대에 해당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정리된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하나, 둘, 셋 이 세 시대들을 나눠서 그 시대의 특징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부한 방식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분류에 맞게 세 개의 나라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 한반도, 일본의 고대 국가의 특징들을 보게 됐는데 이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첫 번째, 그러니까 다 같이 쓰는 거 한자, 그죠? 그리고 율령, 중국식 법률이죠. 그리고 유교, 그리고 불교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예요. 이 네 가지를 공통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네 가지라 하면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